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환갑이 훌쩍 넘은 노인입니다. 사연 없는 사람들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만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가족이 풍비박산나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반백년 넘게 살아온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동안 3번이나 가족을 잃는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그중 가장 충격적인 일은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그 이야기에 앞서 시발점이 되는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다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남루하게 살아가는 제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 다행스러운 해였죠. 지금이야 다들 멋쟁이들처럼 입고 따뜻한 집에 끼니 걱정 크게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만 제가 태어난 시절엔 그러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저희 집은 사정이 더 좋지 못했죠. 저희 집은 딸만 5명을 내리 낳은 딸 부잣집이었어요. 딸 부잣집이라는 말처럼 정말 부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많이 가난했죠. 그런 집의 5째로 저는 태어났습니다. 하루하루 끼니 걱정하는 집안이었기에 공부 같은 건 당연히 하지 못했죠. 결국 제 나이 19살이 되자마자 아버지는 저를 옆 동네 농사꾼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제가 시집간 집은 여유가 있는 집이었어요. 적어도 끼니 걱정은 안 하고 사는 집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시집 보낸 걸까요? 저라도 굶지 말라고 아니면 입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 아버지 속마음은 알 수가 없네요. 지금은 죽은 제 남편은 그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당시 저보다 나이가 20살이나 많은 남자였죠. 지금이야 남자 나이 39살에도 결혼을 못했다면 크게 흉이 아니었지만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다들 생각했죠. 그리고 그 생각이 맞았어요. 내 남편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와 한쪽 팔이 없었어요. 전쟁 중에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시집을 갔어요. 첫날 밤 남편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서방님이 되었으니 잘 살아보는 수밖에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가 그 집에 시집을 가는 조건으로 시댁에서는 매년 친정집에 쌀과 돈을 주기로 했었답니다. 제가 아들을 낳으면 집도 한 채 해주시기로 했고요. 나쁘게 보면 팔려갔던 거죠. 불만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언니들이 끼니 걱정을 덜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그만큼 배부른 날보다 배고픈 날이 많은 저희 가족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한쪽 다리와 팔이 없으니 자격지심이 심했을 뿐이었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제게는 참 잘해주었어요. 제가 편견 없이 남편을 잘 따라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네요. 첫날 밤 남편이 제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자네 미연허이 이런 곳에 시집을 오게 만들어서.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이 저와 혼인을 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 시절에 전 참 꽃같이 예뻤나 봐요. 옆 동네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요. 한쪽 다리와 팔이 없는 나보다 20살이나 많은 남자에게 팔려가는 것처럼 가게 된 시집이었지만 돌이켜보면 행복했습니다. 시부모님들도 그 시대 사람과는 다르게 모진 시집살이를 시키는 게 아니라 불쌍한 어린 딸을 거둔 것처럼 저를 데리고 살아주셨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간 19 소녀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시어머니가 다 알려주셨죠. 결혼하고서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또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둘이나 낳았으니 저를 복덩이처럼 여겨주는 시부모님이었어요. 친정집에 작고 낡은 집이긴 하지만 약속대로 집도 마련해 주셨죠. 시댁에는 남편보다 10살이나 어린 도련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어쩜 모든 일의 시작은 도련님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제 업보일 수도 있겠네요. 도련님은 정말 천하의 망나니였죠. 하루라도 사고를 안 치는 날이 없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옆집 유부녀를 건드려서 시끄러웠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노름꾼들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그날도 새벽같이 일어나 시부모님과 남편 아침을 준비하는데 도련님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형수, 나 좀 숨겨주시오. 아니, 숨겨주기보단 형수는 어서 조카들 데리고 잠시 자리를 피해요. 건넌마을 장씨 아주머니 댁에 가 있으시오. 조금 있으면 사내들이 들이닥쳐서 나를 찾을 텐데 그 전에 어서 서둘러요.
무슨 사고를 또 치셨어요?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아버님이 도련님 다리를 똑하고 분질러 놓는다고 말한 지가 엿새도 안 지났어요. 이번에는 무슨 일인데요? 그런 거 설명할 시간 없어요. 험한 놈들이니까 어서 피하시라고요. 그때 방에서 남편이 나와 도련님에게 호통을 쳤어요. 넌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호들갑이야? 아버님이 너 조용히 살라고 말씀하신 거 잊은 거냐? 정말 다리가 분질러져야 집안에 얌전히 있을 수 있는 거냐? 이 대체 얼마나 집안을 말아먹어야 네 놈 속이 시원하겠냐? 어머니는 대체 저런 게 뭐 예쁘다고 감싸주시는지 원. 형님, 나 어쩜 좋소. 내가 밤나무집 박가한테서 노름빛을 줬는데 갚을 길이 없어지니 이 녀석이 심각하게 날 찾는 것 같소. 도련님은 낯빛이 어두워져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밤나무집 박가라는 말에 남편도 순간 표정이 굳었죠. 그 말에 남편은 제게 말했어요. 도련님 말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건너마을 장씨 아주머니 댁으로 가 있으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란스러워지자 방에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나와보셨죠. 박가는 또 뭐고 노름빛은 또 뭐냐? 아이 너 또 노름했냐? 네 놈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 사람 새끼라면 어찌 또 노름을 해? 지난번 일로 집안 전답이고 뭐고 다 날려버린 게 얼마나 됐다고? 아버지 죄송해요. 내 그 날려버린 전답 되찾겠다는 생각 하나로 딱 한 번만 더 한다는 게. 그래서 그 백정놈 박가돈을 네가 빌렸고 그걸 못 갚아서 그놈이 지금 우리 집으로 찾아온다는 이야기야? 그렇다는 도련님의 대답에 다들 심각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급하게 제 짐을 챙기시며 제게 두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사람을 보내면 그때 다시 돌아오라고 하셨죠. 어머님, 무슨 일인지 저한테도 말씀해 주셔요. 제가 너무 걱정돼요. 박가 그놈이 아주 흉한 놈이다. 그놈한테 돈을 빌려 못 갚으면 아주 흉한지도 서슴지 않는 녀석이야. 그럼 저희 다 같이 피해요. 아무리 흉물스러운 놈이라도 다 늙은 우리한테 해코지를 하겠니? 너는 젊고 고우니 네가 걱정돼서 그런 거다. 우린 걱정 말고 어서 짐이나 싸거라.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도망가면 그놈이 더 흉하게 날뛰지 않겠니? 내가 잘 말해 볼 터이니 걱정 말아라. 그놈도 사람은 사람 아니겠니? 시어머니는 현명하고 인자하신 분이셨어요. 무지랭이 같은 제가 시집오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었죠. 하지만 그날 시어머니 말씀은 틀렸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 둘을 데리고 장씨 아주머님 댁으로 도망을 갔어요. 끝까지 떠나지 않으려는 제게 남편이 처음으로 화를 내었죠. 아니 뭘 주워 먹었길래 이래 고집이 세진 거야? 남편 말이 말 같지가 않아? 곱다 해주니까 이제 남편 말이 우스워? 어서 가라는 소리 못 들었어? 여보, 제가 울상이 되자 다시 남편은 자상하게 말했어요.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왜 그래? 당신이 그러니 내가 더 무섭네. 아무 일 아니니까 어서 짐 들고 가소. 내가 내일쯤 기별을 줄게. 당신 돌아오면 내 당신 좋아하는 양과자도 사줄 테니까 이제 그만하고 어서 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리도 없는 소문은 참 빠르기도 하죠.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제가 있는 옆마을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큰 난리가 났다고요. 은행나무집 가족들 모두가 죽었다는 소문이었죠. 은행나무집은 우리 집이었어요. 돈을 받으러 온 박가가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단란했던 제 시집살이가 끝이 나고 말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시댁 재산은 얼굴도 잘 모르던 작은 아버님이 모두 가져가셨어요. 종이 쪼가리를 내밀며 복잡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었죠. 그냥 벌떼가 제 귓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멍하고 윙윙거릴 뿐이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형제와 조카가 죽었는데 어찌 저리 태어날 수 있을까라는 마음만 들었어요. 혼절할 것 같은 장례를 마치고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집도 사정이 좋지는 못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빚보증을 잘못 썼는지 시댁에서 받은 집을 날려먹은 후였고 시집간 언니들은 다들 제 앞가림도 못하는 가난의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일로 결혼 생활이 끝장난 제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부터 힘겨운 삶이 시작되었죠. 두 아들은 셋째 언니에게 맡겨두고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셋째 언니가 집에서 부업을 하고 있었기에 아이들을 돌봐줄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셋째 언니 형부가 제가 아이를 맡기는 걸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제게 대놓고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늦게까지 일을 하고 아이를 데려오면 거무죽죽한 얼굴에 눈물 자국이 가득했죠. 언제나 풀이 죽어 있는 모습에 그 이후로는 아이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부족해 아들들이 상처를 받으며 커가니 미안할 뿐이었죠. 그래서 새로운 일을 알아보았어요. 액자를 만드는 작은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말이 공장이지 작은 가내 수공업체 같았어요. 직원이라고 해봐야 사장 아내 그리고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 나이 많은 아저씨뿐이었죠. 하루 종일 액자를 조립하는 단순 작업이었어요. 아이를 맡길 데가 없던 저는 공장 옆에 작은 창고 공간에 아이를 두고 일을 했죠. 아줌마, 오늘 고작 이것뿐이 못한 거야? 나도 자식이 있어 불쌍해 보이길래 사정을 봐준 건데 그럼 더 열심히 해서 내 깊은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하는 거 아냐? 그런데 고작 이만큼 했다고? 이 사람 몹쓸 사람이네. 이딴 식으로 일할 거면 당장 나가.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쉬지 않고 한 건데 앞으로 더 노력할게요. 노력? 세상 살면서 노력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결과로 말하는 거지. 됐고 그딴 말 다 필요 없으니 자 여기 이거 오늘 다 조립해놔. 아줌마 돈 벌어야 한다며. 제발 일 시켜달라고 싹싹 빌었잖아. 이 추운 겨울 밖에서 애들이랑 얼어 죽기 싫으면 숨 쉬는 시간도 아껴가며 일하라고. 화장실은 하루에 딱 한 번만 가고. 제가 일이 느린 게 아니었어요. 사장 아내는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제게 떠넘기기 위해 시비를 건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 말에 토를 댈 수 없었습니다. 사장 아내 말대로 여기서 잘리면 당장 돈 나올 구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을 악물고 했습니다. 날카롭고 거친 연장을 다루다 보니 손은 언제나 찢어지고 갈라져 있는 게 일상이었어요. 아줌마, 상품용 액자에 피가 묻어 있잖아. 이렇게 납품하면 거래처에서 좋아하겠어? 아니, 우리 엿먹이려는 거야? 죄송해요. 굳은 살이 자꾸 찢어져서 저도 모르게 피가 나왔나 봐요. 어서 주세요. 제가 다 닦아둘게요. 사장 마누라는 나날이 갑질이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너무 적은 월급이었지만 제 아들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안 가 그 공장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김 여사 어쩌다가 이리 험한 일을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거야? 남편은 뭐하고 있는 거야? 이 사내 놈이 이래도 되나? 이리 고운 마누라를 바깥으로 돌리고 말이야. 남편도 일하고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일은 자주 있었죠. 남편이 없는 젊은 과부라고 하면 어떻게 한번 해보려 수작을 거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 말만 잘 들으면 아이들과 제가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 아내와 이혼할 테니 자기와 살자. 아내 모르게 만나면 집을 마련해 주겠다 등등. 남자들은 뚫린 주둥이라고 제게 지키지도 못할 달콤한 약속들만 늘어놓았습니다. 그 약속은 저를 품는 순간 안개처럼 사라질 거라는 걸 모를 정도로 제가 바보는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제 남편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두들 남편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되물었지만 남편이 죽어 없다고 말할 순 없었어요. 우리 김 여사 몇 살이라고 그랬지? 아직 뽀송뽀송하네. 아이고 이 살결 봐라. 내일 나랑 탄천에 나들이 갈까? 가서 막걸리도 마시고 춤도 추고. 됐어요. 그래? 그럼 우리 동해나 갔다 올까? 내가 사장한테 말 잘해서 하루 쉬게 해줄게. 아니다. 이틀 쉬게 해줄게. 얼마나 좋아. 일 안 하고 놀면. 아저씨, 이 집 사모님이랑 그런 사이인 거 다 알아요. 저한테 이러시는 거 사모님이 아시면 아저씨는 괜찮으시겠어요? 아니다. 사장님한테 말해야 하나? 그 공장의 아저씨와 공장 사모님의 내연관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공장 사장님은 일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쳐 몇 달간 병석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 사이 사모님과 아저씨가 눈과 다른 게 맞아버린 거죠. 여자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서 그래. 이리 와봐. 다들 내 품에 한번 안기면 헤어나오지 못한다니까. 자, 이리 와. 하지 마세요. 제가 반항을 하자 그 남자는 우악스럽게 제 팔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때 제 손에 잡힌 건 작은 쪽가위였어요. 어디 계속 해봐. 평생 빚도 못 보는 장님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전 이날까지 악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앙칼진 반항에 그 남자도 물러서더군요. 미친 것. 반반한 얼굴로 인생 편하게 살면 될 것이지. 뭐하러 이리 사서 고생을 해. 죽으면 썩어질 몸뚱아리를 아껴서 뭐 하려고. 에이, 퇴. 그날 바로 그 공장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니 당장 갈 곳이 없더라고요.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절 따라다녔어요. 정말 미치도록 죽고 싶었습니다.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 아들들은 어떻게 하나요? 정말 말 그대로 아들들 하나 바라보면서 버티고 또 버텨온 거죠. 다시 공장으로 달려가 사장 마누라를 만나 지금까지 일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돈? 나 참, 그렇게 도망가 놓고 돈을 달라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아? 돈은 우리가 받아야지. 그래서 못 준다고요? 그럼 사장님한테 직접 찾아가야겠네요. 제가 사장님 만나면 월급 이야기만 하겠어요? 공장에 그 강씨 아저씨 이야기도 하면 어쩌시려고요? 정신 나갔어?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알아먹었으면 내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밀린 월급 3개월치를 받아 공장을 나왔습니다. 제가 아니라면 고아원에 가거나 굶을 아들들을 생각하니 못할 것도 없었죠. 이후 공사장 한밭집이고 식당이고 공사장이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봄이 되면 쑥이며 달래며 냉이를 캐다가 팔기도 했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아이들도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해준 것도 없는데 건강하게 커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 아이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군요. 일하는 식당에 사정사정해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원 어머님. 작은 문제라면 제 손에서 해결할 텐데 주원이가 좀 큰 사고를 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원이가 무슨 사고를 쳤나요? 네, 그게 주원이가 이번에 같은 반 친구 돈을 훔쳤어요. 그런데 그게 좀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아침마다 신문을 돌렸었나 봐요.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그걸 주원이가 훔쳤네요. 주원이가요? 그럴 리가요. 한 번도 남의 물건 손대거나 한 적이 없었는데. 견물생심이라고 그 친구가 자기가 받은 월급을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더라고요. 아마 순간 욕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날 얼마나 선생님에게 머리를 조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교육을 잘 시킨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야 무마시킬 수 있었어요.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이였으니 어쩌면 그 때문에 일이 커지지 않은 걸 수도 있죠. 주원이 너 오늘 친구 돈 훔친 게 사실이야? 오늘 선생님한테 이야기 들었어. 왜 그런 거야? 그냥 순간 욕심이 생겨서 그런 거야? 욕심이 생겨서 훔친 거 아니야. 훔칠 수 있었으니까 훔친 거지. 이 녀석이? 지금 그게 말이야? 남의 물건에 손대는 게 잘못이라는 거 몰라? 그걸 모르겠어? 그런데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잘못된 일이라도 남의 것 훔쳐서 뺏어서 사는 게 더 나은 인생이야. 지금 잘 사는 인간들의 그 아버지의 아버지들은 떳떳할 것 같아? 다 남의 것 뺏어서 부자 돼가지고 그 자식들이 그렇게 편하게 사는 거야. 뭐라고? 그렇잖아. 재수없게 걸렸으니까 문제가 된 거지. 안 걸렸어 봐. 그럼 문제될 거 없잖아. 아들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삶에 찌들어 살아 아들들을 살뜰하게 보살피지 못했어요.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해줄 아버지의 자리도 부재였고요. 하지만 평범하게 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착각이었죠. 어쩌면 찢어지게 가난했던 제 인생이 아들을 망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아이에게 매를 들었습니다. 한 대 한 대 종아리를 내려칠 때마다 아이 종아리에 피멍이 들었어요. 부모들은 다 그런 마음일 겁니다. 맞는 자식보다 때리는 부모가 더 아프고 상처받는걸요. 난 잘못 안 했어. 남들 다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사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럴 거면 나 왜 낳았는데? 때리는 손을 멈추고 아이에게 매달려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미안해. 가난해서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60이 넘은 요즘도 잠이 들 때면 혼자 앉아있을 때면 하루에도 여러 번 이날의 생각을 합니다. 그날 내가 때리지 말았어야 했을까? 더 사랑으로 감싸주며 다독여야 했을까? 아니면 아이의 길잡이가 되어줄 정신이 건강하고 바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해야 했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 후회를 하며 살고 있네요. 첫째는 그날 이후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사건 이후 아들이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죠. 제가 이렇게 아둔합니다. 배운 것도 없는 멍청한 여자였죠. 아들이 말을 했었죠. 걸리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날의 사건으로 아들이 배운 것은 걸리지 말자였던 것 같아요. 첫째는 고작 2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한낮 햇살이 유난히 좋았던 날이었어요. 경찰서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기절할 듯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느 부잣집을 털다가 집주인에게 들킨 아들은 무리하게 4층에서 뛰어내렸다네요. 담벼락에 다리가 걸려 중심을 잃은 아들은 그만 머리를 크게 다쳐 죽었죠.
걸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던 아들. 결국 들켜서 문제가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도 텅 비었습니다. 저희 친가 식구들 몇 명 정도만 자리를 지켰어요. 아이, 그 이야기 들었어? 무슨 이야기? 이 집 아들놈. 아이, 글쎄, 남의 집 털다가 4층에서 떨어져 죽었다지 뭐야. 좀도둑이었대. 정말? 거참 조용한 놈인 줄 알았더니 음흉한 놈이었네 그려. 간 놈한테는 안 된 말이지만 잘 갔네 그려. 세상 사람들 모두 아들의 죽음을 손가락질했어요. 갈놈이 잘 갔다는 식이었죠. 굳이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던 그 사람들은 뒤늦게 저를 발견했죠. 눈썹이 한껏 치솟아 올라가 매서운 눈으로 자기들을 쳐다보는 저를요. 아유, 이모님. 아이, 저희는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을까요? 미안해요. 아들놈은 이제 죽어서 잘못을 뉘우칠 수도 사과를 할 수도 없는 몸이 되었으니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만은, 적어도 오늘만은 그냥 명복만 빌어주세요. 미안합니다. 아들은 친구도 지인도 없었습니다. 어쩜 그리 외롭게 살았니? 다음엔 못난 엄마 아들 말고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나자. 첫째 아들은 그렇게 제품을 떠났습니다. 둘째 아들은 다른 방법으로 이 가난을 이겨내려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특출나게 공부를 잘하더니 중고등학교 때는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죠. 결국 서울에서 가장 좋은 명문대를 떡하니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놈의 돈이 또 우리 아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가장 좋은 대학을 합격하고도 돈 때문에 적당한 국립대를 선택했어요. 학비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 마련하겠다고 설득했지만 아들의 뜻은 완고했습니다. 저는 더 일을 늘려서 아들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하는 데까지는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들은 학교를 졸업하더니 학교 선배라는 사람과 작은 사업을 시작하더군요. 그 당시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일이 붐이 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게 아닌 그 물건을 파는 쇼핑몰 제작을 해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붐이 이니 당연히 아들 사업도 나날이 성장했어요.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둘째 아들은 결혼을 한다며 제게 여자를 소개해 주었어요. 처음 집으로 인사를 온 날 어여쁜 아가씨를 데리고 왔더군요. 어서 와요. 집이 좀 누추하죠?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일지 무척 궁금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인사드려요. 며느리의 첫인상은 똘똘한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손님이 왔으니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했어요.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있는 작은 방에 가서 식사하자고 말하던 차 며느리의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던 그 작은 집에서 부주의하면 들릴 법도 한데 예비 며느리는 거침이 없더군요. 이런 곳에서도 사람이 사네. 난 태어나서 이런 곳 처음 본다.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아. 불결해 죽겠네. 나 당신 엄마가 한 점심 먹어야 돼? 그냥 속이 좀 안 좋다고 하고 일찍 일어나자. 나가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저번에 갔던 식당 거기 어때? 그래도 어떻게 그래. 어머니 어제부터 자기 온다고 음식 장만하고 준비한 거야. 성의가 있으니까 조금만 먹고 일어나자. 진짜 싫다. 나 어려서부터 길거리 떡볶이도 안 먹은 사람이야. 불결해서 입맛도 없어. 내가 부탁 좀 할게. 분위기 좀 맞춰줘. 진짜 금방 일어날게. 그 말을 듣고 주방으로 조용히 되돌아왔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예비 며느리에게 따져 물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동안 엄마라고 해준 것도 없는데 아들 결혼까지 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와, 어머님, 음식 많이 준비하셨네요. 그런데 어쩌죠? 제가 체해서 먹지를 못할 것 같아요. 대신 지우 씨가 많이 먹으라고 할게요. 그래요. 속 불편하면 억지로 먹을 필요 없죠. 사실 나도 몸살 기운이 있어서 일찍 쉬고 싶은데 오늘은 우리 서로 조금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더 좋은 데서 오래 이야기해요. 진짜요? 지우 씨, 어머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 편히 쉬시라고 우리 그만 가보자. 어머님, 괜찮죠? 그래요. 저라고 왜 화가 안 났을까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인상 쓰기보단 아들을 따로 불러 물어보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가씨가 마음에 드니? 아가씨는 너 좋아하고? 어머니는 마음에 안 드세요?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하겠냐만 난 좀 걱정이 되는구나. 저한테 필요한 사람이에요. 인생 동반자로서? 이번에 준비 중인 새로운 사업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일보다 훨씬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하는데 장인어른 힘이 꼭 필요해요. 결혼은 사랑을 하는 사람과 해야지. 결혼이 밥 먹여줘요? 전 그런 거 몰라요. 그리고 얘가 이기적인 면이 있지만 그만큼 단순해서 조금만 잘해주면 제 뜻대로 움직여주는 여자예요. 인생 동반자요? 제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냐 이거죠? 네, 제가 생각할 땐 그 여자가 제격이에요. 말려도 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많다고요. 하지만 제 말을 듣지 않더군요. 그렇게 둘째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 말대로 며느리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대대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죠. 며느리는 그 집의 고명딸이었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하고 새 사업을 시작했어요. 바깥 사돈께서 상당에게 사업 자금을 지원해줬다고 들었습니다. 규모가 큰 의류 판매업을 시작했죠. 워낙 똑똑한 둘째였고 든든한 재정이 뒷받침되니 날개를 단 것처럼 사업이 커지더군요. 못난 제가 아닌 좋은 집에 태어났다면 큰 사업가가 될 아이였는데 저 때문에 빛을 늦게 본 것 같아 미안했죠.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그만 사돈댁 공장이 부도가 나버린 거였어요. 건실한 기업인 줄 알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았었나 봐요. 사돈댁은 그 길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빚쟁이들 독촉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 영향은 아들 사업에도 미쳤습니다. 아들 사업도 크게 힘들어졌어요. 잘 나갈 때는 직원이 10명도 넘었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직원 2명에 며느리까지 나가서 일을 하더군요. 어머니 이런 말씀 드리기 너무 어려운데 혹시 여윳돈 좀 있으세요? 당장 정리해야 할 대금도 있고 직원 인건비도 밀려서요. 대출은 이미 어려워서. 그 정도니? 어쩜 좋니? 사돈댁 연락은 되고? 아니요. 도망가시고 나선 한 번도 연락이 온 적 없어요. 저희 쪽에서는 할 방법도 없고요. 새아가 속이 아니겠구나. 그래, 얼마나 필요하니? 많이요. 많이 필요한데 오죽하면 어머니한테까지 손을 벌리겠어요. 그래, 내가 최대한 마련해보마.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작고 낡은 아파트를 하나 구매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져보는 내 집이었죠. 그 집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평생 아끼고 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을 고른 것뿐이었죠.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아들 신세 앉으며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집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재건축이 된다는 이야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 집 있으시잖아요. 그거 팔아서 당장 저희 급한 불 좀 끌 수 있을까요? 집값도 많이 올라서 꽤 비싸졌다는데. 어머님, 저희가 너무 급해서 그래요. 어머님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 상황이. 우리 때문에 어머니 집을 팔라는 게 말이 돼? 그만해. 그만하긴 뭘 그만해. 당신 때문에 내가 아침부터 나가서 밤늦도록 죽으라 일하고 있는데 그까지 집이 문제야? 이번에 이거 못 막으면 나나 당신이나 신용불량자 된다고. 어머님, 지금까지 저희한테 해주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저희 결혼할 때 꼴랑 몇천 쥐어주시곤 끝 아니었어요? 이번에 한번 제대로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고 도와주세요. 그래. 어머님 집 하시고 저희 집에서 사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아들 내외가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결국 그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제가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집을 파는 방법뿐이 없었습니다. 여기 있다. 마련한다고 마련했는데 이걸로 될는지 모르겠네. 어머님, 감사해요.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지내세요. 제가 진짜 저희 친정엄마처럼 잘 모실게요. 사실 아들 집에 들어가기는 싫었습니다. 이 나이에 며느리 눈치 보며 살기도 싫었어요. 하지만 집을 팔고 아들에게 모두 내어주니 갈 곳이 없었죠. 결국 저는 아들 집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어머님, 아침 식사하세요.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니께서 조기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좀 구워봤어요. 어서 드세요. 일하는 것도 힘들 텐데 이 늙은이 식사는 안 챙겨도 된다. 고맙게 잘 먹으마. 처음에는 무척이나 잘해주었습니다. 집안에서 자주 웃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니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 없었어요. 제가 준 돈으로 아들 사업도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힘들었던 사업은 또다시 힘들어졌고 며느리 얼굴에 다시 그늘이 지더군요. 아우, 진짜 냄새나 죽겠네. 어디서 이렇게 청국장 썩는 냄새가 나는 거야? 치워도 냄새가 가시질 않네. 여보, 가서 창문 좀 열고 환기 좀 시켜. 며느리가 저를 보며 소리치더군요.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야? 아무 냄새 안 나는구만. 적당히 좀 해. 그럼 내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런 거야? 그래, 알았어. 나 오늘 회사 출근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바빠 죽겠는데 출근을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침부터 왜 그래? 내가 이상하다며. 정신병원에 들러서 진료 좀 보려고 그런다 왜? 그래, 가라 가. 봐라 돈 받아. 그만들 해라. 아침부터 왜들 이러니? 두 부부의 부부싸움도 잦아졌어요. 그 중간에 끼어있는 저는 하루하루가 가시방석 같았죠. 그래도 집안의 어른으로서 역할은 하고 싶었나 봅니다. 아들 내외를 화해시켜주려고 제 딴에는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내외가 퇴근할 즈음 근사하게 저녁을 차렸어요.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서 생전 처음으로 와인이라는 것도 준비했죠.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아들 내외가 놀라더군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너희들 힘들 텐데 저녁 잘 먹고 기분 좀 풀라고 준비했어. 점원한테 부탁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와인도 준비했으니 둘이 오붓하게 한잔 하거라. 나는 저녁 준비하면서 조금 주워 먹었더니 속이 안 좋아서 산책 좀 하고 올 테니. 어머님은 돈이 썩어나시나 봐요. 그럴 돈 있으면 저 좀 주시죠. 전 쥐약 사서 먹고 죽을래도 살 돈이 없어서 못 죽어요. 어머님 그거 아세요? 요즘 회사 사정이 말이 아니에요. 제발 시키지도 않은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시라고요. 아가, 말 가려 해야지. 아무리 내가 볼품없는 늙은이여도 네 CM이다.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당신 어서 어머니에게 사과하지 못해?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왜 엄한 어머니에게 풀어? 대단하신 모자 나셨네요. 전 씻고 그냥 잘 테니까 애틋하신 모자 둘이서 와인이나 마시세요. 전 빠질 테니까. 순간 저도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부르는 순간 그만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군요. 위암 3기세요. 그동안 증상이 많이 있었을 텐데 모르셨어요? 저는 그냥 나이 들어 소화도 잘 안 되고 체한 줄 알았죠. 진료를 받고 다음 진료 예약을 하며 대기를 하는데 병원 복도에서 아들 내외가 대화를 하더군요. 이럴 때 왜 하필 아프고 난리야. 암이라니. 암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아? 병수발은 누가 하고 병원을 모시고 다니는 건 누가 하냐고. 난 못해. 당신도 나 시킬 생각 하지 마. 넌 그게 할 소리냐? 너네 엄마가 아파도 이딴 소리 짓거릴 거야? 우리 엄마 아빤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넌 우리 엄마 아빠 걱정은 하니? 찾아보려고 노력은 했어? 사람이 늙으면 다른 능력이 생기나 봅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런 병이 걸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암보험은 이미 들어두었습니다. 친한 지인이 보험 설계사였기에 잘 준비해 두었죠. 병원 복도를 지나며 아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암보험 많이 들어뒀다. 치료비는 넘치게 나올 테니 내 걱정은 고맙지만 그만하거라. 암에 걸린 이후 황당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쯤에서 그만 살까 하는 고민이었어요. 많이도 살기도 했고 많은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처음 아들 둘과 길거리에 나앉았다가 살기 위해 아등바등 하던 때가 떠오르더군요. 매일 방에 혼자 누워 생각에 잠겼다 잠들어 꿈을 꾸다가를 반복하는데 어느 날은 며느리가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주무세요? 아니다, 나 안 잔다. 무슨 일이니? 저 다름이 아니고 이것 좀 보세요. 약 같은데 무슨 약이니? 아가, 혹시 어디 아프니? 어머님, 이거 지우씨 약이에요. 남편이 요즘 회사가 많이 어려워져서 그런지 우울증 약까지 먹고 있어요. 아이고, 난 전혀 몰랐다. 애미가 돼서 자식이 그렇게 아픈데 지금까지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 미안하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머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아니, 어머니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정말 부탁드려요. 이 늙은이가 무슨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하마. 그게... 이후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에 그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오더군요. 어머니 암 진단비랑 보험금 저희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저희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어머니 암 치료비인데 이렇게 요구하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뻔뻔하지만 이번 일만 잘 처리하면 들어올 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돈으로 어머님 치료받게 해드릴게요. 보험금 며칠만 저한테 융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이 태어나는 걸 자기 마음대로 못하듯 죽을 때가 되어 죽는 걸 막는다고 막아지겠어요. 그래, 그러자꾸나. 저녁에 지우 들어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마. 아니에요, 어머님. 지우 씨는 몰라요. 제가 이러는 거 지우 씨 알면 난리 나요. 이건 지우 씨 모르는 일이고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 방법뿐이 없어요.
어머님, 지우 씨에겐 비밀로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지우 씨 우울증 심해서 이 일 알면 쓰러질지도 몰라요, 어머님. 지우는 모르는 일이라고? 네, 남편은 모르게 비밀로 하고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어머님 치료비 꼭 돌려드릴게요. 며느리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보험금을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이니 꼭 회사를 잘 살리라고 당부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한 거죠. 그 푼돈 몇 푼으로 회사가 살아난다면 망하는 회사가 왜 있겠어요. 아들 회사는 그대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은 격이었어요. 그 일로 충격을 받은 아들은 집을 나가더니 소식이 끊어졌고 전세로 살고 있던 아들 집도 빚쟁이들 독촉에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그러더군요. 이제 저희 집도 없어요. 전 작은 원룸 하나 구해서 당분간 거기서 살 건데 어머님이랑 함께 살긴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럼 이 한겨울에 나는 어디로 가라는 거니? 그건 저도 모르죠. 어머님, 이제 각자 살아남는 거예요. 누가 누굴 챙길 처지가 아니라고요. 지금 저는 저 하나 건사하는 것도 어려운 사람이에요. 어머님도 성인이니 어머님 살 길은 어머님이 알아서 찾으세요. 돈 한 푼 없이 집을 나가라면 어쩌라는 거니? 우리 지우 연락이 올 때까지만이라도 네가 사는 원룸 집에 잠시 함께 살면 안 되겠니? 그때 며느리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더라고요. 10,000원짜리가 10만 원쯤 지갑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그 돈도 제게 주는 것이 아까운지 그중 일부만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찜질방에서 지내시던 친구 집을 찾던 전 이제 모르겠으니 알아서 하세요. 그때 며느리가 제 손에 쥐어준 돈은 35,000원이었습니다. 35,000원을 받고 쫓겨난 거죠. 저는 제 짐을 챙기지 못하고 집을 나섰어요. 그때 제가 가진 건 낡고 얇은 외투 한 벌과 며느리가 준 35,000원, 그리고 어려서부터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던 저였기에 작고 낡은 수첩에 끄적이듯 적어둔 일기장이 전부였습니다. 밖은 한참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얼핏 들으니 밖은 영하 15도에 강추위라고 하더군요. 그대로 버스를 타고 옛날 고향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고향마을엔 남편과 시부모님 무덤이 있었어요. 자주 찾아가 보질 못했지만 그날은 꼭 찾아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요. 동네는 많이도 변했더군요. 예전에 논이 있던 자리에는 하늘까지 닿을 듯한 아파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게도 낡았지만 제 보금자리가 있었는데 말이죠. 이제는 이 몸 하나 누일 곳 없으니 인생사 허망하더라고요. 남편이 있는 산소는 산에서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막걸리도 한 통 준비했죠. 살이 떨어져 나갈 듯한 추위였지만 그런 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산소 옆에 앉아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냥 목소리 한번 듣고 싶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술 한잔 따라주고 그대로 그 자리에 엎드려 누웠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내 불을 붙였죠. 제 삶을 정리하는 의미로 태우려고 했습니다. 나 이제 당신 곁으로 가요. 이제 다 그만하고 싶네요. 그렇게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우더군요. 일어나요. 일어나. 얼어 죽고 싶어 환장하셨어. 간신히 눈을 떠 남자를 바라보는데 오래전 죽은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죽어서 저승에 온 줄 알았어요. 당신이에요? 내가 죽어서 우리 다시 만난 거예요? 할머니가 뭐라는 거야? 이봐요, 괜찮아요? 몸이 얼음장이네. 이봐요, 일어나 봐요. 남자는 저를 덥석 업어들더니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더군요. 저체온으로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죽었을 거라고 의사가 말해줬어요. 저승에 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정말로 제 남편과 똑같이 생겼었죠. 엄동설안에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서 낮잠을 주무시고 있어요? 아직 그 정도 나이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혹시 치매요? 가족들 연락처는 알죠? 연락 좀 해봐요. 왜 남의 부모님 무덤에서 그러고 있으셔? 남의 부모님이라뇨. 거기는 제 시부모님 무덤이에요. 벌써 30년도 넘었는데 무슨 소리를. 설마 너 수봉도련님? 누구신데 제 이름 알아요? 형수? 그랬습니다.
제가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는 오래전 사라졌던 도련님이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이 변을 당한 날 도련님은 감쪽같이 사라지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형수, 이게 얼마만이요? 그동안 어찌 지내셨어? 아니,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그 곱던 얼굴이. 도련님이야말로 어찌 그리 늙으셨어요. 대체 그동안 어디로 사라져서 이제 나타나셨어요. 도련님도 그날 남편이 피신을 시켰다고 합니다. 밤나무집 바깥눈에 도련님이 걸린다면 무사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한동안 숨어 지내던 도련님은 제 남편과 부모님 소식을 듣고는 오열을 했다고 했어요. 모든 건 다 자신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도 도망자 신세였던 도련님은 그 길로 배를 탔다고 했습니다. 육지를 떠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렇게 도련님은 20년이 넘는 세월을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떠돌다가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20년간 배를 타며 번 돈을 모두 모아두었던 도련님은 현재는 무역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죠. 아니, 무슨 일로 이 날씨에 거기에서 잠자고 있었던 거요? 형수, 죽기로 작정하셨어? 아들들은 어쩌고? 도련님의 물음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뚝 다물고 있자 도련님도 제가 어떤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듯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야말로 도련님에게 묻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동안 어찌 지냈는지에 대해서요.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하늘의 도움 아니겠어요? 그것도 형수 얼어 죽기 전에 형님 무덤가에서 만나다니요. 어젯밤 꿈에 형님이 나타나더이다. 날 보고 어찌나 슬픈 표정을 짓던지. 그래서 내가 그 추위를 들고 형님 무덤을 찾은 거요. 형수도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차차 듣도록 합시다. 도련님은 가정을 꾸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형님과 부모님이 그렇게 되었다는 죄책감에 평생 떠돌이 생활을 한 거였죠. 제가 무일푼에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눈치챈 도련님은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죠. 꿈에 형님이 나타나니요. 내가 형수를 다시 만난 건 형님이 형수를 부탁한다는 뜻이었을 거요. 지금 다시 우리 헤어지면 내가 죽어서 형님 얼굴을 어찌 봅니까? 나 이미 죄인이요. 그런데 내가 또 죄를 지어야 합니까, 형수? 그렇게 도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도련님은 제게 자주 물었죠. 아들들은 어찌 되었냐고요. 첫째는 죽었고 둘째는 실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련님은 자신이 한번 둘째를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사업을 하며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 전직 형사가 있다고 했죠. 자기가 꼭 찾아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도련님은 무역 사업을 하며 동시에 가게도 운영하고 있었어요. 건어물 가게였죠. 집에서 쌀만 축내고 있을 순 없기에 저도 그곳에 매일 출근하며 일을 도왔습니다. 도련님은 힘들게 나오지 말라고 했지만 어찌 놀고 있을 수 있겠어요. 작은 손이라도 보태기 위해 나갔죠.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도련님 가게에 나간 날이었어요. 제가 죽어서도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터진 날이었죠. 가게에서 바쁘게 일손을 돕고 있는데 속이 너무나 메스껍고 쓰러질 것 같더군요. 어쩔 수 없이 도련님에게 말하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멀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 다시 가게로 향했어요. 몸에 병이 생기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가게에 작은 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쉴 생각이었어요. 가게에 들어서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제 둘째 아들 목소리였어요. 도련님이 제 아들을 찾은 거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달려들어가려는데 도련님이 제 아들에게 호통치는 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멈추었죠. 이 쓰레기 같은 놈들. 이 짐승도 지 부모한테는 이렇게 안 하겠다. 어찌 사람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어. 작은 아버님이라고 하셨죠? 저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갑자기 가출을 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찾아다닌 줄 아세요? 맞아요. 제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다고요. 어머님 걱정에 잠도 한숨 못 자고 있었어요. 아이, 걱정을 했다고? 네가 형수님 집 한 돈도 다 가져가고 안보원금까지 다 가져간 다음 길거리에 쫓아낸 거 내 다 알고 있다. 이래도 발뺌을 할 생각이야? 너는 아들이라는 놈이 지 마누라가 저러는 동안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도련님이 저 사실을 어찌하는지 놀랐습니다. 저는 도련님에게 단 한 번도 저 일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도련님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 제가 급하게 가게로 들어갔죠. 제 등장에 다들 놀란 눈치였어요.
특히 며느리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갔죠. 어머니? 어머니 지금까지 어디 계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아이, 형수님. 아이, 여기는 어찌 다시 오셨소? 도련님, 그 돈 제가 준 거예요. 사업하다가 어려워져서 급한 불 꺼야 한다길래 내가 준 겁니다. 돈이라니요? 안보험금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니 안보험금을 가져갔다고요? 전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가 정말 죽일 놈들이죠. 그게 사실은 제가 너무 급하고 남편은 우울증으로 힘들어해서 어머니에게 빌린 거예요. 정말이에요. 뺏은 게 아니라 빌린 거라고요. 그 순간 번쩍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며느리 뺨을 때리는 소리였어요.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며느리가 순간 휘청이더라고요. 제가 급하게 며느리를 잡아주었지만 이미 며느리 뺨은 하얗게 아들놈 손바닥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이 녀석아, 어쩌자고 사람을 때리고 그래? 그 돈 당신이 모아둔 비상금이라고 했잖아. 어머님 돈이었어? 빨리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빌어. 그리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나가라고! 집에 가서 반성하면서 있어. 내가 나중에 연락할 테니까.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며느리는 잠시 정신을 못 차리더니 이내 도끼 어린 눈빛으로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1억이야? 내가 어머니에게 사죄할 테니까 당신은 빨리 나가라고. 집에 가 있어. 아들놈이 또다시 손에 치켜들길래 제가 며느리 앞을 막아 섰습니다. 아들에게 제발 말로 하라고 타일렀죠. 도련님도 그런 아들을 잡아서 더 이상 폭력을 못 쓰게 막았어요. 그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말이 제 며느리 입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이잖아. 당신이 그런 거잖아. 그만해. 내가 수습할 테니까 집에 가 있으라고 몇 번을 말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기서 뺨을 맞고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하는데? 다 당신이 그런 거잖아. 닥치지 못해?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 당신이 시킨 거잖아. 왜 나한테 그래?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다 당신이 그랬잖아. 내가 가서 어머니 잘 꼬셔서 안보험금 받아내라고. 당신이 나 시킨 거잖아. 자기가 직접 가서 엄마한테 안보험금 달라고 하면 아들로서 쓰레기짓 하는 거니 나한테 대신 가라며. 우울증? 개뿔이나. 네가 무슨 우울증이야? 그깟 감기 몇 알로 너 우울증이라고 속이라는 것도 다 네가 시킨 거잖아.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 엄마 아들이잖아요. 엄마 나를 믿어야지. 안 그래? 엄마 나 믿지? 너 같은 악마를 남편이라고 믿고 같이 산 내가 등신이지. 어머니, 그거 아세요? 남편 갑자기 사라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잠시 사라져 있을 테니 그동안 이사하면서 어머니 쫓아내라고 한 것도 남편이 시킨 거예요. 어때요? 어머님 아드님 대단하시지 않아요? 제가 왜 자식을 안 낳는 줄 알아요? 저 새끼 같은 놈이 내 아들로 나올까봐 무서워서 그래요. 믿을 수 없는 며느리의 말에 일순간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설마 제 아들이 제게 그렇게까지 할 리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요. 하지만 이어서 아들은 저를 한번 쳐다보고 도련님을 한번 쳐다보더니 미친 듯이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자 바로 알게 되었죠. 며느리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쓰러져서 오열을 했지만 마른 눈에서는 눈물도 안 나오더군요. 그날 이후 둘째 아들은 저와 도련님을 피해 도망을 다니고 있어요. 직접 제 앞에 나타나 왜 그랬는지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해주길 바라지만 아들은 저를 피하며 도망 다니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어요. 저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며칠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돌아왔을 때 도련님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아들 내외가 내게 한 걸 어찌 다 알고 있었어요? 난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그날 형수 구한 날 쓰러져 있던 형수 옆에 불에 그을린 수첩이 있더라고요. 정신없는 와중에 급하게 주머니에 담고 형수 둘쳐업고 병원으로 향했죠. 그리고 수첩은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지우 놈 찾을 때 딱 생각나지 뭐요.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고 무슨 상황인지 다 이해했어요. 제가 남편 무덤가에서 삶을 정리하려 하면서 태우려 했던 제 일기장을 도련님이 가져갔던 거였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안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속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말하지 못해 미안해요.
형수 암에 걸린 것도 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암을 잘 고친다는 병원도 수소문해서 내가 예약해 두었으니 일단은 병 치료하는 데만 신경을 씁시다. 저는 그렇게 도련님의 도움으로 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날의 사건으로 이혼을 했다고 해요. 도련님은 경찰 지인을 통해 아들을 계속 조사했나 봐요. 대체 사업이 어떻게 망한 건지 궁금했던 거죠. 알고 보니 아들 사업은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자기 스스로 망하게 한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법인 명의로 빚을 최대한 끌어오고 투자를 받아 돈을 숨긴 다음 파산을 고의로 한 거였어요. 피해자들이 꽤나 많았대요. 그걸로 아들은 수배가 되었고 결국 경찰에 잡혔습니다. 차명으로 빼돌린 재산이 꽤나 많았대요. 도련님은 저 대신 아들 내외에게 불효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승소를 하여 제가 아들에게 준 돈 일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기쁜 마음은 없었고 씁쓸할 뿐이었죠. 아들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가끔 면회라도 가면 저를 만나주지 않아요. 제가 어찌 살아왔길래 아들들이 이렇게 돈에 눈이 멀어 바르지 못한 길로 가게 된 것인지 제 탓을 하며 하루하루 보냈죠. 그런 저를 보며 도련님은 그러더라고요. 아끼고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한 대라도 더 매를 때린다고요. 그 말이 자식을 폭력으로 키우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자식이 엇나가면 싫은 말을 해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도련님은 자신도 늦둥이 막내로 자라 부모님 사랑만 받고 오냐오냐 살다 보니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평생의 한이라고 말하곤 하죠. 요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해달라는 것을 다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풍족한 세상이니까요. 젊은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는 게 가장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 나이가 들어보니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 것 같아요. 가끔 부모는 자식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자식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계속 길라잡이를 해주는 사람이 진짜 부모라고 생각이 요즘 자주 드네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